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파싱이 이제 두 가지 뜻으로 제가 계속 혼용을 하고 있었네요. 예를 들면은 여기 타이틀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 컨텐츠가 있고 쫙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은 문서를 받아와서 얘는 타이틀이고 얘는 컨텐츠고 이렇게 분해하는 것도 물론 파싱이지만 지금부터 제가 파싱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 문장들 요 문장들을 이제 뜯어서 단락을 다시 문서를 단락으로 나누고 단락을 문장으로 나누고 문장을 단어로 나누고 단어를 형태소로 나누는 그런 과정을 또 역시 파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파싱을 할 때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쪼갤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지금 얘를 나누라고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띄어쓰기로 나누겠죠. 띄어쓰기로 나눌 테고, 한국말을 잘 알아야 하는 우리는 공통되다와 니은이 붙은 거구나. 성질과 을이 붙은 거고, 지니다에 니은이 붙은 거고, 단어와 끼리, 모으다에 아가 붙은 거,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뭔가 규칙을 알아야, 성질을 알아야 파싱을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되고, 그거를 우리가 형태소 분석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형태소라는 거는 뒷페이지 먼저 갔다 다시 앞으로 올게요. 형태소라는 거는 더 이상 분석하면 뜻을 잃어버리는 의미의 최소 단위. 자, 앞 페이지에서 한 걸 지금 또 해볼게요. 저도 근데 사실 제가 이쪽 전공, 국어 어문학 전공이 아니라서 잘은 모릅니다만, 더 이상 분석이 아니라 분석하다면 뜻을 이런 식으로 잃어버리다, 이게 맞는지 더 쪼개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더 이상 나누면 뜻을 잃어버리는 의미의 최소 단위. 뜻을 잃어버린다는 게 뭐지? 의미. 요걸 쪼개면 의하고 미는 완전 다른 단어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단위다. 단하고 위 이렇게 자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한자가 아니라 한글 기준입니다. 자, 그럼 이런 형태소를 이렇게 나누면은 그 형태소들에게 뭔가 좀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 거예요. 좀 우리가 느낌으로도 알 수 있는 게 요런 단어는 어떤 느낌이 있고요. 또 요런 단어는 조금 또 다른 느낌이 있고요. 또 혹은 단어라기보다 요런 형태소는 또 다르잖아요. 자, 얘네들끼리 성질이 다른 애들끼리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형태소를 분석을 하고 나서 그렇게 쪼개진 애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준 걸 우리가 품사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게 좀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제가 배울 때만 해도 말이에요. 오원, 또 문장 성분이라는 것도 또 배웠었죠. 주어, 서술어, 그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어, 서술어 이런 것도 배웠고요. 오원이라는 거를 배웠어요. 기능에 따라서. 그래서 용언과 체언, 저는 요 정도 알고 있어요. 용언은 어떻게 하고, 체언은 어떻게 하고, 뭐 띄어쓰기도 용언 뒤에 오면 어떻고, 뭐 체언 뒤에 오면 어떻고, 뭐 이런 걸 배웠는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아까 그 형태소 분석을 하면 굉장히 잘게 쪼개지는데, 그 잘게 쪼개지는 거를 5개로 우리가 나누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에 따라 즉 기능에 따라 오원으로 나눈 것을 기능에 따라서 구품사로 나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체언 중에는 비슷하지만 비슷하다는 게 얘네들 안에선 비슷하지만 용언에는 동사, 형용사가 있어요. 자, 동사와 형용사 모양이 비슷하죠. 저희 만약에 시험 봐서 다음 중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시오 그러면 몇 문제는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자, 체언 중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고요. 그리고 수식. 이게 또 체언을 수식하면 관형사,
용언을 수직하면 부사, 뭐 이런 얘기도 들었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러하다는 거예요. 근데 구품사 갖고 되냐? 더 모자라다는 거,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자, 아무튼 다시 요 위에 제목을 빼먹었네요. part of speech가 우리말로 품사라고 하는 거를 영어로는 part of speech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포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형태소 분석을 한다라고 부르는데, 형태소 분석을 하면 얘네들이 막 이렇게 쪼개질 거 아니에요. 자, 형태소 분석까지만 하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형태소 분석을 하면 얘네들한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즉 품사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태소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 주로 이제 그 영어권에서는 포스 태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형태소 분석기라고 부르고 영어권에서는 포스 태거라고 부르게 되겠죠. 자, 그 아까 구품사 갖고 안 돼서 세종품사 태그, 우리 말에서의 가장 널리 사용되는, 물론 다른 게 얼마나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종품사 태그가 기준처럼 사용이 되고요. 45개의 태그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류의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을 했을 때, 걔가 만약에 세종품사 태그를 사용한 형태소 분석기라면은, 분석의 결과로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 NNG가 뭐야? 뭐 아니면은 뭐 XSV가 뭐야? 그러면 요 세종 품사 태그 표를 찾아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제가 그 조사는 했지만 저도 이렇게 깊숙이 아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만 한번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있잖아요. 한국어, 영어, 뭐 중국어들이 다 다르죠. 근데 또 비슷한 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통, 뭐 알타이 어족 뭐 이런 얘기도 생각나고요. 계통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크게 보면 고리버 그리고 교차거, 굴절어, 포화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리버라는 거는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중국어가 대표적인 거죠. 보면은 좀 한자 하나로 서로 대화할 때 보면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이렇게 필담할 때 뭐 딱 이렇게 한 글자 딱 쓰면 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자, 중국어 같은 경우는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교차거, 굴절어, 포화버는 하나의 단어가 다수의 형태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의 단어로 하는 건 요 띄어쓰기의 단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의 단어가 뭐 얘만 하더라도 다수의 형태소가 있을 거고요. 여기도 다수의 형태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수의 형태소가 어떤 식으로 결합하느냐를 보면 교차거는 우리나라 말이 여기에 소속이 되는데 요거 뒤에 볼 거예요. 어간과 접사, 어미 사이의 경계가 상대적으로 명확해서 형태소를 비교적 쉽게 분리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굴절어 같은 경우는 형태소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게 왜 영어가 쉽고 우리나라 말이 그 형분석이 어렵다던데, 예를 들면 studied 라든지 studying,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이게 어디까지가 이제 본체고 어디까지가 뒤에 붙는 건지 뭐 이런 게 명확하지 않다는 뜻인 것 같아요. 보면 시제, 수, 성, 격 등 문법 정보에 대응하는 형태소를 하나씩 떼어내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절어 같은 경우에는 형태소를 하나씩 떼어놔서 분석을 한다기보다는 얘도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스터디에서 나온 애야. 얘도 스터디에서 나온 애야. 요렇게 기본형으로 찾아가는 류의 분석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근데 우리도 틀려먹었으면 포기했을 텐데 우리는 비교적 쉽게 분리할 수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는 거죠.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다 보니 해야 될 게 많아서
우리나라 형태소 분석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포화버, 이거는 이 이그젠플을 찾느라 힘들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접사를 계속 이어서 단어를 길게 늘릴 수 있음. 에스키모어가 그렇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지금 한 단어예요. 이게 지금 한 단어예요. 이게 오타 같죠?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얘가 나옵니다. 이런 단어는 포화버 설명할 때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나는 잘 들을 수 없지만 당신은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여기 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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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붙이게 되는 거죠. 형분석이 어렵겠죠. 네.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말에서 한번 그 형태소 분석을 하게 되면, 그 포스태깅을 하게 되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될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쪽 관련된 책을 읽던지 매뉴얼을 읽던지 할 때 중요한 용어들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포화버, 굴절어 이런 거 알아두면 좋지만 그거를 우리가 쓸 일은 많지 않을 거고요. 대신 여기에서 어간, 어미, 어근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나오는 접사, 어간, 어미, 어근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 어근이 중요합니다. 어근, 단어에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텍스트 분석의 주요 대상이다가 어근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어근을 알기 위해서 위에를 알아야 되는데 접사라는 게 있어요. 그냥 붙이는 거.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다른 말에 붙어서만 사용되는 그거를 우리가 접사라고 하고,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접미사. 예를 들면 사과 앞에 붙어서 풋, 과일 앞에 붙어서 햇 혼자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는 알지만 풋도 어떤 느낌인지는 알고, 개, 쟁이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혼자선 사용되지 않고 다른 말에 붙여서 접두사가 앞에 붙으면 접두, 뒤에 붙으면 접미. 즉 다른 말에 접사가 붙어서 어떤 새로운 말이 생겼잖아요. 여기 지우에다 개가 붙었고 점에다 쟁이가 붙었잖아요. 이런 게 이제 파생어가 되겠죠. 접사가 붙어서 새로 생긴 말, 얘가 파생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어간과 어미를 살펴볼게요. 어간과 어미는 용언에서만 사용되는 말이에요. 용언이 아까 형용사와 동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간, 변하는 부분이 어미. 약간 예외는 있어요. 그게 불규칙 활용인데, 예외 없는 부분 보면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안 변하는 건 먹이잖아요. 그럼 얘가 어간, 어미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볼까요?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 예뻐서. 예뻐서는 사실은 예쁘어서가 예뻐서가 된 거죠. 그러면 얘는 어간이 예쁘, 그리고 어미가 얘네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간과 어미를 알았으면 이번에 어근을 보면, 아까 어간, 어미는 용언에만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근은 뭐 모든 단어에 있게 됩니다. 모든 단어에 있게 되는 거고, 자, 단어에서 용언이건 체언이건 다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단어라는 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야 되는데, 아까 그 파생어란 말을 했잖아요. 파생어는 어떤 중심 뜻을 갖는 거에 앞이나 뒤에 접사가 붙은 게 파생어라고 그랬고, 합성어는 굵직한에 두 개가 붙은 거고요. 단일어는 굵직한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 굵직한에 혼자 있으면 단일어, 굵직한에 두 개가 붙으면 합성어, 굵직한에 하나에 앞뒤에 좀 잔잔바리가 붙으면은 얘는 파생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일어는 단어 자체가 어근이에요. 사람, 학교, 나, 이런 건 단어 자체가 어근이에요. 단일어니까. 합성어, 초등과 학교가 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합성어가 되겠죠. 초등도 어근, 학교도 어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초등도 어근, 학교도 어근. 파생어는 접사 뺀 부분이 어근, 풋 빼고 쟁이 빼고
사과랑 점이 어근이 되는 거고요. 용어는 주로 예외가 또 있습니다. 어간이 어근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간 어근을 헷갈립니다. 어간은 용언의 중심 부분이고요. 어근은 모든 단어의 중심 부분인데 용언의 중심 부분이 어간이면서 어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먹다 예쁘다에서는 어간이 먹, 예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깨끗하다의 경우에 우리가 보기에 깨끗이 깨끗해서 이렇게 되니까 깨끗이 어간일 것 같은데 얘는 이제 예외적으로 깨끗하가 어간인데 방금 위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주로 어간이 어근이라고 했었잖아요. 주로 어간이 어근인데 깨끗하가 어간인데 어근은 깨끗 이렇게 어간과 어근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태소 분석기를 하고 후처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근에다가 용언의 경우에 어근을 찾았어요. 먹, 예쁘, 깨끗 이렇게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서 어근을 잘 찾았어요. 얘를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 때 먹, 예쁘 이렇게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기본형으로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형 만들 땐 다자를 붙이겠죠. 먹다, 예쁘다, 깨끗다. 그러니까 이상한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얘는 어근이랑 어간이랑 다른데 그러면 그냥 다라고 붙이면 안 되고 하다라고 붙여야 되는데 이런 걸 하려다 보니 품사 태그가 무지 많아지게 된 거예요. 어떤 땐 다를 붙이고 어떤 땐 또 하다를 붙이고 등등. 자, 실제 분석 예를 보겠습니다. 지금 요거 보는 거는 여러분이 저도 그렇게까지 형태소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고요. 여러분이 그거를 이 시간에 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이 텍스트 분석을 다루시게 되면 앞으로 다양한 형태소 분석기를 만나고 다양한 결과를 접하시게 될 건데 그렇게 접하셨을 때 웬 이런 가비지가 나왔지? 얘는 왜 다가 이상하게 붙었지? 등등을 하실 때 혹시 세종 품사 태그를 사용했어요? 아니면 품사 태그 뭘 사용했어요? 라고 한 번쯤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분석한 예를 볼게요. 파이썬에 coNLPy라고 있습니다. 파이썬에 있는 coNLPy 패키지에는 한국어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는 코리아잖아요. 한국어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는 여러 형태소 분석기를 한꺼번에 제공을 합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코모란이고요. 또 한나눔, 꼬꼬마, 맥캅, 트위터 이런 형태소 분석기들이 있는데 주로 코모란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만약에 입력 문장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요거는 한번 실제로 돌려본 건데 나는 지루하고 피곤했지만 친구와 함께 축구를 하고 신나고 유쾌하게 빨리 걸어서 집에 왔다. 일부러 이렇게 복잡한 문장을 넣었습니다. 복잡한 문장을 넣었더니 분석 결과가 아래와 같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됐더니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주요 형태소들이에요. 주요 형태. 위에서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주요 형태소들이고요. 근데 이게 저도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루하다, 피곤하다. 그럼 지루랑 피곤은 똑같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달라요. 지루는 XR, 피곤은 NNG입니다. 한번 보면 피곤은 일반 명사고요. 피곤 이런 뜻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리고 아까 XR 지루는 어근이에요. 지루라는 명사는 없나 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거랑은 좀 다를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 피곤했지만인데 아무튼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도 근데 얘는 완전 다른 거예요. 지루하 얘는 전미사 맞나요? XSA, XSV 맞잖아요. 그거 보세요. 자, 전미사. 자, 얘네는 별 뜻이 없는 붙어주는 애들이고 여기 있는 하는 완전 중요한 애죠. 축구를
하다, 즉 두에 해당하는 동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중요하게 나온 애들을 아래에다 쭉 모아봤더니 노란색으로 나온 애들을 아래 쭉 모아서 여기 연두색 이렇게 연두색으로 있는 요 품사들의 묶음은 이 자체가 기본형인 거예요. 자, 기본형 명사거나 부사거나 뭐 이런 애들이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은 동사인 거예요. 자, 동사 그러면 여기에 다자를 붙이면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애들은 어근이라서 하다를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형 만들기 할 때 이 품사가 요긴하게 사용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형태소 분석을 한 다음에 어떤 단어의 품사가 뭔지를 알아야 그대로 쓸 건지 다를 붙일 건지 하다를 붙일 건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우려했던 바와 같이 이쪽은 저는 너무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서 자꾸 그 깊숙한 내용까지 그 배경까지 설명을 드리게 돼서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네, 여기서부터는 조금 실전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실 딱 끊어서 새로운 이슈이긴 한데 조금만 그 소개 삼아서 몇 페이지만 설명을 이번 주에 드리고 나머지 이어서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할게요. 단어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 단어를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해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지지고 볶고 뭐 아무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어를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구조화해서 표현을 하고 싶다라는 게 워드 리프레젠테이션. 요거는 뭐 이 용어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어쩌다가 보니까 여기 있는 그 큰 제목과 원뎁스의 제목까지를 영어로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제 영어로 썼기 때문에 계속 영어로 하려다 보니 좀 이상한 표현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자, 일단 개요를 살펴보면 우리가 NLP라고 하잖아요. NLP는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 처리. 굉장히 오래된 분야고요. 컴사 쪽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죠. 자연어 처리의 목적은 처리가 목적이에요. 처리가. 자연어를 처리함. 근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잘하는 거냐? 사람의 말을 자연어죠. 컴퓨터가 이해하도록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컴퓨터가 이해하도록 처리함.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너 잘한다 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근데 너 잘한다 라는 거와 너 잘한다 라는 건 다르잖아요. 우리는 똑같이 너 잘한다를 가지고도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사람은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그 높낮이 이거를 글쎄요, 그거를 활용한 연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높낮이를 이해한다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문장으로 너 잘 한다라고 있었을 때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는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까지도 알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앞에 어떤 얘기가 나왔고 뒤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똑같은 표현이라도 즉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들이 문장이나 문맥에서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에 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까지 살펴보겠다. 즉 이해하려고 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어떤 뭐 딥러닝이나 이런 기법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자연어 처리의 흐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디 쓰이냐? 질의응답 시스템, 뭐 챗봇 쓰일 수 있겠죠. 검색 엔진, 문장을 자동으로 요약하기도 하고 감성 분석을 하기도 하고 여러 곳에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단어라 하는 거는 의미의 최소 단위가 되겠고요. 사실은 이 단어가 앞에서 어문학으로 볼 때의 단어랑은 달라요. 어문학에서 볼 때 단어는 이제 형태소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 형태소가 의미를 갖는 최소 단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형태소에 대해서 약간 처리한 게 뭐였어요?
이쪽 거는 그대로 사용하고 이쪽 거는 뭐 달을 붙이고 이쪽 거는 하다. 이런 거를 우리가 용어라고도 하고 단어라고도 하고 어휘라고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즉 단어의 의미를 이해해야 자연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아까 뭐라 그랬냐면 자연어 처리의 목적은 사람의 말을 컴퓨터가 잘 이해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연어를 이해하려면 단어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단어를, 의미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단어를 잘 표현하면 무조건은 아니고요. 자, 충분 조건은 아니고 필요 조건입니다. 단어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NLP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최소한 단어를 잘 표현해야 그 다음에 잘하면 자연어 처리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를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는데 그 중에 시소러스 이걸 뭐라고 번역하나요? 네, 이걸 뭐 보통 우리 뭐 유의어 사전 뭐 이렇게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시서러스라는 요 한글로 이렇게 시서러스라고 많이 사용되고요. 원래는 요즘엔 이런 게 있나 모르겠네요. 백과사전이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백과사전이라고 이렇게 뭐 두꺼운 책이 있었잖아요. 자, 시서러스, 우리말로는 백과사전. 시서러스를 활용해서 단어를 표현하자. 통계에 기반해서 단어를 표현하자. 요때 이제 말뭉치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뭉치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오고요. 추론 기반 기법으로 다루자. 여기에서 이제 뭐 여기 뭐 말뭉치 코퍼스 막 코어커런스 테이블 이런 게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워드 투백, 닥투백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워드넷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래서 단어를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시서러스, 통계, 인퍼런스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사실은 이제 여기 통계 쪽에서부터 조금 더 복잡한 것들이 나오고 시서러스는 좀 흥미용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서러스는 단어의 의미를 저장하고 있는 사전입니다. 백과사전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냥 백과사전, 우리가 알고 있는 백과사전하고는 좀 다른 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단어들 간에 상위어, 하위어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또는 동의어, 유의어 뭐 이런 식으로 그 단어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잘 정의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동의어 또는 유의어가 일단 한 묶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얘네가 이렇게 지금 동의어, 완전 동의어로 묶인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유의어로 묶여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얘네들에 대해서 아까 카에 대해서 얘네들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카 안에는 SUV도 있고 컴팩트도 있고 해치백도 있고요. 카라는 거는 결국 모터 비이클 중에 하나인데 모터 비이클 안에는 고카트, 트럭 이런 것도 있더라. 결국에 얘네들은 어떤 오브젝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요게 시서러스고요. 근데 요 시서러스를 갖고 있으면은 그 유의어도 잘 찾을 수가 있죠. 그 오토모빌과 카는 유의어다라는 게 미리 다 정의가 돼 있으니까 굉장히, 그리고 많은 사람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정제를 해놨으니까 굉장히 정확하겠죠. 많은 사람이 많은 시간과 노력. 그래서 구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요. 아무리 그렇게 해놔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까 뭐 주구장창 할 수는 없잖아요. 몇 년에 한 번 한다든가 뭐 몇 달에 한 번 한다든가 업데이트를 이렇게 될 텐데 요즘에 신조어가 되게 빨리 나오잖아요. 신조어가 나오고 의미가 변하는 어휘들도 있어요. 옛날엔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데 요즘엔 다른 뜻으로 사용된다. 네, 뭐 어휘가 새로 나오는 단어들은 정말 많죠. 근데 의미가 변하기도 하나요? 플렉스. 요게 아직도 요즘 무슨 뜻으로 사용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아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변하면은 이게 트리가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원래 플렉스가 이 뜻이 아니었는데 다른 뜻이 또 생겼대. 뭐라는 것들. 자, 그리고 문맥에 따른 미묘한 차이, 단어의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자, 이 단어는 뭐 예를 들면은 어드레스가 연설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가리키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뭐 주소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골프에서 이렇게 처음에 클럽 잡을 때도 뭐 어드레스라는 단어가 쓰이고 근데 이 워드넷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어드레스가 그런 뜻으로 쓰인다인 거지 지금 여기서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서로스가 굉장히 요긴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서로스가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고 사용되게 된 계기는 누가 뭐래도 워드넷이죠. 워드의 연결망, 워드넷. 요거는 그 1985년부터 구축하기 시작한 시서로스고요. 워드넷은 그리고 API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나 프로젝트에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유의어를 찾을 수도 있고 단어 간 유사도를 구할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1촌, 2촌 그리고 얘는 1촌, 2촌, 3촌 그러면 뭐 얘가 뭐 또 자식을 낳았으면 4촌이겠죠. 그러면은 2촌 이내와 4촌 이내는 거리가 다르잖아요. 이 거리를 기반으로 유사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역시 파이썬에서 제공을 하고요. NLTK 모듈을 다운받으면 거기서 워드넷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면 자동차 카라는 단어가 실제로는 요렇게 인덱스로 저장이 돼요. 인덱스로 저장이 돼서 카.n.01 뭐 예를 들면 어드레스가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인다 그러면 어드레스.n.01 어드레스.v.01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있게 되겠죠. 해서 어떤 단어가 속성이 어떻고 카가 명사로 쓰일 때 만약에 여러 가지 뜻을 갖는다. 그러면 1번, 2번, 3번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동차는 사실은 카 N01이었어요. 그래서 카 N01이라는 애를 워드넷을 이용해서 동의어를 구해봤어요. 자, 카 N01에 대해서 동요들이 이제 그 여러 개니까 리스트로 나오겠죠. 여러 개의 집합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걔의 definition을 출력하면은 이렇게 잘 정의가 되어 있고요. 백과사전이니까 단어의 정의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카의 렘마 네임즈 하게 되면은 요 안에 들어있던 유의어들이 쫙쫙쫙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앞에서 요걸 뽑은 게 그냥 막 뽑은 게 아니고 여기 워드넷을 통해서 뽑은 겁니다. 상위어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카의 하이퍼님 패스 하게 되면 하이퍼님은 위로 가란 뜻인데 그 경로까지 타고 나서 보면 카는 위에 모터 비클이고 그 위에 셀프 프로펠드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아까 요 앞 페이지에서는 간략하게 이렇게만 나타낸 건데 사실은 엔터티 밑에 피지컬 엔터티 밑에 옵젝 밑에 어쩌고 밑에 해서 얘의 조상이 쫙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상위어를 확인하는 것도 한번 봤고요. 카와 다른 단어들 간의 유사도를 확인을 해보면 지금 여기 그 앞 페이지에서 보여준 하이퍼님들을 다는 아닌 것 같고 일부를 이제 생략하면서 보여줬죠. 자, 그랬을 때 유사도를 한번 구해보면 자, 이런 거예요. 그 카랑 노벨이랑 덕이랑 모터사이클 카랑 모터사이클 덕이랑 노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카가 누구랑 제일 유사해야 되겠어요? 그냥 이 경로를 무시하고 차는 모터사이클이랑 제일 유사하겠죠.
차는 모터사이클이랑 제일 유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차가 개랑 유사할까요? 아니면 노벨 그이랑 유사할까요? 그래도 움직이고 하니까 좀 뭐 개랑 더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걸 계산해 보려면 이렇게 아까 자 씬셋을 뽑아 본 다음에요. 카, 노벨, 덕, 모터사이클 이렇게 씬셋을 뽑은 거는 그 개념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묶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런 다음에 카로부터 경로 유사성을 구해라. 노벨. 카의 경로 유사성 덕. 카의 경로 유사성 모터사이클 했더니 노벨, 덕, 모터사이클 해서 유사도가 얘가 제일 높게 나온 거죠. 해서 모터사이클, 덕, 노벨 순서대로 유사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어려운 내용 수강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서 텍스트 분석의 이후 부분은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앞에서 공지 드린 바와 같이 다음 주에는 우리 수업 시간인 수요일 7시에 기말고사 관련해서 리허설을 하도록 하고, 모이신 김에 뭐 이런저런 얘기 부담 없이 나누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는 그래도 여러분들 반드시 참석해서 보셔야 온라인으로 반드시 참석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기말고사 리허설에도 당연히 참석을 하셔서 좀 같이 얼굴도 보시고 좀 시험 때 당황하시지 않도록 준비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